자,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총선을 조망하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2024 시간인데요. 박혜성 티브릿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좀 자신감에 찬 얼굴이시네요. 갑자기요? 본인이 전망했던 여론조사가 잘 맞아가고 있나요? 지난주에 제가 예측을 한번 했었죠. 네. 네, 현재까지는 그 흐름대로 총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렇게 뭐 도사님이라든가 뭐 미래를 예측하는 뭐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흐름을 추적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조사 전문가들에게 예측을 부탁하고 또 조사 전문가들도 뭔가 단정적으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저는 이런 풍토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전국에서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은 5% 이내로 결정이 된 데가 한 40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이건 당일의 뭐 기상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단정적으로 예를 들어 뭐 180석이다, 뭐 140석이다 이렇게 찍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할 때도 좀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칭, 타칭 이제 도사라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전문가 예측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거기 나오는 분들, 언급되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제 전문가 맞아요? 나름 솔직히?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도사복 입고 작두 타면서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작두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정치 평론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유, 정치학 개론도 안 읽은 수준이 정치 평론하네. 이런 생각 들 때 많거든요, 솔직히. 여론조사 데이터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예측하고 그럴 때 참 답답합니다. 또 본인이 워낙 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죠. 아니, 뭐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죠, 사실은. 네. 저도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 잘하는 것과 실제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저도 이제 평론하는 입장에서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자, 강남마저 초접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남 이 가불병 중에서 특히 이제 다른 지역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강남을 선거구인데요. 네. 한번 분석해 주시죠. 강남을 선거구는 위치로 보면은 수서역이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재개발이 많이 됐죠. 개포동, 네. 일원동, 세곡동 그 일원입니다. 지금 역대 선거 결과가 나왔네요. 외곽적으로는 파란색이고 가운데는 빨간색인데, 지금 보이는 건 역대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죠. 이태섭, 홍사덕, 오세훈, 공성진, 쟁쟁한 분들이 여기서 다들 배출이 되셨네요. 그러네요. 네. 네. 홍사덕 의원이 14대 15대 때 민주당과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네. 그러다가 거의 20년 후에 전현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이 됐네요. 네. 강남에서 굉장한 사건이었죠, 이때가. 네. 전현 의원이 됐대. 이 지역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도시 유형 혹시 장표를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 설명하면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제 전형적으로 도시가 발전 수준이 높은 고도화된 지역의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고 뭐 다들 예측하시겠습니다만 교육 서비스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0대 이하 인구 비율과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동시에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강남이라고는 하지만 수소동, 일원 1동에 영구 임대 아파트가 좀 있고요. 세곡동에는 공공주택 지구가 있어가지고 젊은 층들 그리고 서민층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현희 의원이 돌풍을 일으켰을 때 이제 이런 쪽에서 투표율이 좀 높았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서울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개포동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강남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그래요. 네. 뭐 개포 주공 1단지라든지 개포 시형 아파트, 약간
원돌 베이스의 그 저금 평수 아파트였다고 네네. 합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2000년대 막 서울에 이제 부동산 붐이 일면서 이제 범강남으로 이렇게 편입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는 17만 4천 명이고요. 거주자 연령대를 보니까 40대, 50대, 60대, 30대, 20대 순입니다. 젊은 인구가 많죠.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게 개포 1동, 가장 부자 동네거든요. 개포 1동이. 여기와 수서동은 60대, 70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세곡동이 젊은 인구가 좀 많아요. 40대 인구가 가장 많고. 일반 급여소득자 비율이 26%, 대기업 종사자는 17%.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좀 보면은 이 지역 평균 소득이 485만 원 합니다. 아이고 엄청나네요. 50대 남성이 754만 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하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개포 1동 같은 경우는 574만 원. 그리고 이 지역은 보니까 40평대 이상 아파트 비율이 50%입니다. 상당히 큰 아파트에 그리고 고연령층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업별로 보면은 이제 금융계 종사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834만 원으로 급여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는 분들의 비율을 보니까 서울 평균에 비해서 10%포인트가 높고 2, 3천만 원 소득자 비율은 서울 평균에 비해서 15%포인트가 더 적습니다.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상권을 잠깐 좀 보면은 23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2,546개 업소에서 1조 2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상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네.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네. 업소당 평균 매출을 보니까 4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우리 지난주 여기서 천안 갑을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천안 갑의 평균 매출이 보니까 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강남은 강남인 것 같습니다. 4억 8천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특성 업종을 보면 약국이 많고 병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시학원이 많습니다. 네. 그런 특성을 지닌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게 자영업자 중산층이 아닌 샐러리맨 중산층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고소득 되겠네요. 샐러리맨 중산층이 많은 전문직들이 지역이다. 많은 곳이다. 네, 전문직들이 많은. 이렇게 해야 그 이쪽에 보면은 또 서초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네네. 고액 연봉을 받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죠. 전문직들도 많이 산다. 네, 네, 아파트별 이렇게 개표 결과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디? DH 아노힐스라는 데가 보니까요. 지난 총선 때 박진 후보가 72%를 받았어요. 와, 이게 이제 잘 사는 곳이 그렇죠. 모양이죠. 아주 네. 비싼. 옛날에는 이 선거구회가 그 뭐죠? 그 최고 부자 아파트의 상징인 그 타워팰리스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병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마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고가 아파트인가 봐요. DH 이너스비.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SH 대치 1단지에서 전현희 후보가 45% 가까이 얻어서 많이 얻었고요. 네. 수서 6단지도 많이 얻었고,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강남 한강 수자인 이런 데가 이제 서민형 아파트의 모양이죠. 네. 전형적으로 이제 계층별, 사회 계층별로 이렇게 투표 성향이 이렇게 갈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서 주공 1단지는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 전현희 후보가 박진 후보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네, 네, 그렇네요. 야, 네,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어떤 분들이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뭐 계급 투표, 계층 투표를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뭐 저기 흔히 하는 밑바닥 구성, 진보 유권자가 많은지 보수 유권자가 많은지 네.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뭐 웬만하면 선거 때 나와서 진보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진보 핵심 지지층이 3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잠재적 지지층 투표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가급적 투표장에 나가면은 진보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13,000명. 그리고 이제 보수 핵심 지지층은 36,000명 훨씬 많죠. 보수 잠재 지지층은 6,000명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계층이 더 투표장에 많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전현희 그 의원이 그 20대 국회의원이 될 때는 5%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지난 21대 질 때는 또 4.5%포인트 차이로 졌거든요. 이건 투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투표율의 차이뿐인가요? 아니면 후보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박진 후보였거든요. 그것도 크다고 봅니다. 박진 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종로에서 그리고 한때는 뭐 잠재적 뭐
뭐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거물급 정치인이라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진 후보가 뭐 극단적인 극우다 뭐 이런 평가는 받지 않고 있죠. 중도 합리적이다 뭐 이런 그렇죠. 스타일 좀 아닌가요? 합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죠. 네. 자, 여기서 그 이야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강남 좌파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강남 좌파. 과연 강남 좌파라는 게 존재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과거 뭐 20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옛날 YS 벨트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신민당 할 때 통일민주당 할 때 YS 계열 후보들이 민정당을 제끼고 당선이 많이 되던 곳이에요. 홍사덕 의원 같은. 홍사덕 의원도 마찬가지고 옆 지역구에서 김도경 의원이 그 당시에 YS 통일민주당으로 계속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야당임에도 서초 불구하고. 쪽이었죠, 김동연 네네네. 의원이. 네, 맞네요. 자, 그런데 왜 지금의 민주당은 당선이 안 되는가? 부유층이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약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산층들이 이렇게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약간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좀 높아지면. 그런데 서울의 뭐 소위 말하는 강남벨트처럼 그 수준이라는 게 부동산의 수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너무 높아져 버리면 완전 보수화돼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제 부유층이 되면은. 아마 여기도 지속적으로 서초, 강남을 이런 데가 부동산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뭐랄까요? 그 약간 그 굉장히 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지역 네, 네, 자체가 특권인 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보수화되는 경향이, 보수화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외부적 환경 요인, 객관적 데이터로서 확인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합니다만은 반대로 정당이라는 주체의 문제로 한번 들어와 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자면 과거에 민주당이 진보였습니까? 진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대적인 진보 진영이 보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죠? 네. 아니 예를 들자면 이제 보수에 저항했던 정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YS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하자면은 보수 야당 성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보수 여당 성향의 표들이 민주당이 요즘은 그걸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보수 야당의 표. 야, 그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진짜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보통의 이제 평론가들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입니다. 과연 그게 한국 사회에서 보수를 제대로 된 보수, 뭐 한쪽에서는 수구 냉정 극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민주당을 진보다. 물론 이제 진보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만은 진보라는 규정하로서 개념화해도 가능한 건지. 우리가 양쪽 진영을 이렇게 딱 구분짓기 위해서 보수다, 진보다라고 이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민주당의 그 정치 이념적 분류에서 진짜 진보인가? 진보인가? 이건 이제 별도로 논의를 좀 해야 그리고 되는데.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좋은가? 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거대 양당 체제지 않습니까? 양당 네네. 구도에서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180석을 확보하고 그랬다면은 그때는 이제 거대 여당이 됐죠. 그렇다면은 그렇죠. 네. 민주당이 여튼간에 진보에서부터 보수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까지 대표하고 있고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네. 제3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제3지대가 없으니까. 네. 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우리 이제 강남 좌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럼 강남 좌파의 반대말은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민중 좌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중좌파. 민중 좌파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좌파라는 게 민중적 개념을 포함하고 네네.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동네에는 강남 좌파는 표가 나오는데 민중 좌파라고 하면 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민중좌파는 여기 거주하지도 않고 민중좌파들의 계급적 특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제 그 유권자들이죠. 그렇다 봐야죠. 그러니까 민중좌파는 저기 울산이나 창원이나 이렇게 뭐 거대 노동자 밀집 거제라든지 이쪽에서 소구가 되는 지역일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좌파적 약간 인텔리적 이런
뭐 스탠스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네. 박혜성 그 대표께서 보시기에 이쪽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이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쓸 수 있는 선거 방향, 뭐 이념적 포지셔닝, 정책적 강남에서. 포지셔닝,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강남에서요? 네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예. 그럼 못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유권자 분석을 하면서 핵심 지지층 규모가 얼마인지, 잠재 지지층 규모가 얼마인지, 상대 진영의 핵심 지지층 규모는 얼마인지, 잠재 지지층 규모는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선거에서 총력을 다했을 때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가져올 수 있는 표의 한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보수 진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져올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갑을 병을 다 봐도 진보 진영에서 투표율을 아무리 높여도 가져올 수 있는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하더라. 진보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층들이 그만큼 크더라.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승리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들이다라고 좀. 그러면 2016년에 전현희 의원은 어떻게 당선했어요? 전현희 의원이 당선된 이유는 전현희 의원이 가지고 있는 캠페인 전략도 아주 좋았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때 이제 가장 인구수가 많고 소위 말하는 부동산 값이 비싼 그 개포동 일대 몇 개 큰 지역들이 재개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다 이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가 100이라고 하면은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 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재개발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 진영 후보에게 투표할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5%, 4.5%포인트 차로 이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현희 의원이 만약에 강남으로 다시 나와서 재선이 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주목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장 익숙한 강남을 뒤로 하고 지역구를 옮긴 데는 다른 명분도 있지만 사실 강남을 두고 중성동구 가는 게 무슨 정치적인 명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분이 이제 자기 지역이니까 네. 지금 그 개포동이 이제 재개발이 완료가 돼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다음 선거는 어떻게 해도 좀 힘들다라는 개인적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네. 정치니까요. 국회의원 돼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박혜성 대표를 이해하면서 제가 한번 가볍게 비판을 하자면은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이제 행태주의, 이 비헤이버리즘의 특성인데 이게 토대 결정론이 될 수 있어요. 네. 잘못하면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극복해서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인간의 창발성이라는 것은 환경을 역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 환경도. 네.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토론해 보시죠. 네. 뭐 좋습니다. 저는 근데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다. 네. 열심히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네. 포지션이니까. 객관의 영역에 있는 사람, 그럼요. 네. 주체의 역량까지 고려해야 되는 사람의 차이로 제가 네. 인식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 지역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이요? 네. 우리 광진을 가기로 했는데. 네? 낙동강은 들었다 가시는 거예요? 네, 낙동강 잠깐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낙동강 벨트가 지금 접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낙동강 벨트를 보면은 저는 한강 벨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이제 공통점이 유동적이잖아요. 표의 표가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어떨 때는 진보 정당으로 왔다가 어떨 때는 보수 정당으로 왔다가 이게 한강 주변도 그렇습니다만 낙동강 주변도 그렇죠. 거기에 있는 양산, 김해 뭐 또 그 어디입니까? 그 부산 사항 이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양당의 지도부가 총력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산 김해에서부터 이렇게 낙동강 강물과 그 지류를 타고 이 진보적인 표심들이 부산으로 창원으로 거제로 이렇게 확산되게 해야 될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기 초반에 여기에 싹을 잘라야지 여기를 다지고 수도권의 싸움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약간 수도권에서 이렇게 낙동강으로 약간 국민의힘이 약간 밀린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를 저지해야 되니까 오히려 지금 수도권에서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이 PK 낙동강 벨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이렇게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호남 원적자들이 많이 살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나마 동부산보다 서부산이 호남에서 가까운 거야. 가깝죠. 그렇죠. 예. 그 남해 고속도로가 막 끝나는 지역.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고 또 공단이 있어서 노동자 밀집 지역이었어요, 과거보다. 네.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호남 쪽에서 그 이제 오래전에 그 공단 이게 사실 호남 쪽에 산업 기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산이라든가 창원으로 그렇죠, 일하러 많이 갔었죠. 갔죠. 네네. 네, 부산에 또 옛날에 그 공단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자. 분들이 계시군요. 잠시 낙동강 갔다가 다시 또 한강으로 올라옵니다. 네. 광진 가보겠습니다. 야, 이 광진도 사실 옛날 나루지 않습니까? 광진 나루. 그렇죠. 네, 이 한강인데 그 계속 민주당이 이겼어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15대 때부터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못 이겼어. 그 잘 나가던 우리 오세훈 후보도 여기서 고민정 네. 후보한테 졌습니다. 네. 여기 또 대표적인 정치인 추미애 전 의원이죠. 네. 예. 이 지역 장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역 유형을 보면은 여기 전형적인 중산층 밀집 지역입니다. 네. 자양 삼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좀 한강 쪽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거기가 자양 삼동 정도가 생활 수준이 좀 높고 그 외 지역은 전형적인 중산층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구가 16만 7천 명.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은 20대, 30대, 50대, 40대, 60대 수입니다. 와, 젊은 도시네요. 특히 화양동 인구의 43%가 20대예요. 대학생들. 건대. 건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한양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15%예요.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가 높은 비율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급여 소득자는 33%, 대기업 종사자가 14%고요. 평균 소득은 358만 원. 아까 강남을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죠. 야, 많이 차이 나네요. 네, 진짜. 차이가 나죠. 같은 서울인데. 그 중에서 아까 자양 3동 말씀드렸는데 441만 원. 50대 남성이 485만 원을 벌고 20대 남성은 이제 가장 적게 버는데 265만 원을 벌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강남 얘기하면서 7천만 원 이상 소득자 뭐 서울 평균하고 비교를 했는데 7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서울 평균보다 2% 포인트가 높고 2, 3천만 원 소득자 비율은 2.5% 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좀 비교하면서 강남을 좀 제외하면은 전형적으로 서울 평균쯤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제곱미터당 1,020만 원, 자양동이 한 1,50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상권은 5,600개 상권에서 2조 3천억 원. 상권은 꽤 큽니다. 이게 아마 네. 건대 주변 상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점포당 평균 매출이 한 4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화양동만 한번 봤더니 화양동이 전형적인 건대 상권이니까요. 점포당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은 표를 보면은 서울 평균 비교해서 소매업 비율은 낮아요. 네. 근데도 이 또 그 상권에서 나오는 또 그 소득은 높네요, 그죠? 꽤 높은 편이죠.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화양동 같은 경우 간이주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꽤 잘 되는 가게들이 있나 봐요. 네. 이 지지자들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제 진보 핵심 지지층은 3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보수 핵심 지지층은 2만 9천 정도 됩니다. 많이 차이 나네요. 네, 많이 차이 납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한강벨트라고는 하지만 한강벨트 중에서도 상류 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치인들이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선전한 정치인이 그나마 지난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도 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네. 그럼 뭐 흔히 하는 말로 후보가 잘나서 되었다기보다는 밭이 좋았다. 밭이 좋습니다. 아까 저보고 결정론 토대 결정론. 토대 결정론. 토대 결정론. 토대 결정 외우십시오. 토대 결정론.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지면은 이상한 지역입니다. 지면 이상한 지역이다. 그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가 고민정 의원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오신환 전 의원인데 네. 오신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정치적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다. 네, 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스킨십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선거를 한다면은 고민정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네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찾아봤더니 3월 24, 25일 날 한국갤럽이 전화면접 500명을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고민정 44, 오신환 38.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정도 판세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갤럽이 어쨌든 이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부동층들이 저기 웬만하면 정확히 좀 잡히는 조사 방식이죠. 예, 그런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네. 상당히 안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뭐 참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에게 전략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은 여기는 역대 선거 결과를 쭉 보니까 화양동 젊은 층들이 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20대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20대 그렇죠. 투표율도 낮고 20대 남성은 좀 보수화되어 있고 최근에. 네네. 그래서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화양동에서 꽤 선전했었습니다. 네네. 20대 젊은 층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좀 이렇게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네네. 저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지지층들보다는 화양동에서 어떻게 하면은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잘 끌어낼 것인가 이런 걸 좀 오신환 후보가 고민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뭐 오신환 후보라든가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이 여론조사 의뢰나 컨설팅 의뢰 들어온 적이 없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회사의 이 중립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뭐 저희가 여론조사를 그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정치적 뭐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이제 다 성의를 다해서 조사해서 납품을 해야죠. 돈 되면 한다. 그럼요. 네. 자본주의자 박예성 대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 A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국힘에서는 우세 지역이 지역구가 82곳이다. 네. 민주당은 110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170석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맞추셨다는 분이 또 170석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왜 맞췄는지 저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이분을 제가 표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네네. 의석수를 단자리까지 맞추는 건 사실은 뭔가 특별하게 있어서가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 이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길을 밟은 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2년 총선 때 하나 틀리고 다 맞췄습니다. 네, 이게 소가 뒷걸음질을 잘 치신 거죠. 아니 그때 제가 그 기억하기를 강원도의 홍천 횡성 네. 하나 빼고 다 맞췄는데요. 그때 저는 여론조사를 본 게 아니고 지역의 사무장들하고 다 통화를 했죠. 지역구 사무국장들하고. 굉장히 객관적인 분들이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셨군요. 네네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할까요? 여론조사 보고 할 거예요, 그냥. 여론조사와 뭐 개인적 감을 가지고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은 데이터, 반은 이제 작두 이걸로 이제 하는 경우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튼간에 지금 각 당에서 매일같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매일같이 여론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당에서는 대략 이걸 알 거예요. 어느 정도 지역구에서는 어느 정도 비례에서는 어느 정도일 거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튼간에 우리가 모두가 좀 공감하고 있는 건 공표되는 조사 결과만 좀 보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좀 이제 강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러나 이제 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제 각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진짜 칼끝 위에 서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 말실수나 행실이 잘못되면 이제 언제든지 표심이 뒤집힐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이 입단속도 하고 있고 엄살도 많이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 대표님 보시기에는 오만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또 반대편에 보면은 대세론이 유리하다. 네. 그럼 이게 사실 대립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어느 것이 더 주류적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권자들이 후보나 정당을 지지를 결정할 때 보면은 이제 메시지도 중요하게 보고 태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메시지는 강하고 설득력 있게 하되 메시지는 대세론을 하되 태도는 아주 겸손해야 된다. 태도는 겸손하게 해야 된다. 예. 최근에 아이고, 제가 와닿네. 뭐 여기 약간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조국 대표의 메시지가 이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타고 있나?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조국 입장에서 보면은 유권자들이 조국 신당에 지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국 신당에 관심을 보이고 지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첫 마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지금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좀 핍박받고 정말 동정 여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 무간지옥에 빠져 있었다. 근데 이런 데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었을 건데 지금 메시지가 뭐 이제 한동훈 특검 얘기하고 탄핵 얘기하고 막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옅은 지지 성향을 가진 이런 앞으로 포괄해야 되는 이런 지지층들을 결집시켜내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감정적 이입을 과도하게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네. 하나의 조언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파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대파가 상징하는 것은 민생이죠. 이런 부분인데요. 선거의 마지막에 가면은 민생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대파 뭐 사과도 있었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프레이밍 효과라고 보는데요. 최초의 개념 정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인지 편향을 가져오는 네네. 거지 않습니까? 자신 없는 용어를 쓰니까 이렇게 말이 좀 꼬이네요. 이게 대파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고물가로 인한 민심 이박, 이걸 이제 정권 심판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그냥 처음에 한번 하고 말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계속해서 그걸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단위였다가 한 뿌리였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응을 할수록 이 프레임이 무능한 정권, 이 뭐 물가를 올린 정권, 심판받아야 될 정권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전략상 국민의힘이 대응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네, 빨리 변명하면 프레임을 이슈가 전환시켜야지. 이어진다.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부동층이 한 20% 정도 됩니다. 이 부동층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부동층들을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렇게 예상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부동층 얘기하기 전에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후보 결정을 너무 늦춰서 한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고 자기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시간이 선거 임박한 시간 말고 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 정당들이 한 6개월 전에 후보를 결정해서 시간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임박해서 후보 결정을 하다 보니까 막 최근에 막 그 사퇴하고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 목소리만 막 커지는 양극단의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본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결국 이제 부동층을 겨냥하는 건데 이 부동층들은 이 당을 지지할까 저 당을 지지할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당에 대한 약한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투표장에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권 심판론 아니면 운동권 청산론 이런 정치적인 이런 구도 프레임보다는 이들에게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 줘야 되죠. 그게 저는 좀 약간 이익 투표 이런 것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가지고 계층 분석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들에게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타겟팅하는 그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후보를 늦게 결정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한국 정치가 이제 정당 투표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정당들은 늦게 공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별 정치인들의 자기 경쟁력 없이 정치하는 정치 후진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축적시키는 효과로 남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적하신 문제는 좀 극복돼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 법정 선거운동이라는 기간의 개념 자체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네. 사실 정치 행위가 사실사실 이루어지도록 해야지만이 네. 정치인들이 일상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생각 들죠. 네, 충분히 100번 동의하고요. 뭐 어떤 다선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는 다선 의원 하는 동안 한 번도 경선을 치러본 적이 없다. 거기는 이제 특정 정당이 매번 되는 데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유권자들에게 진심 있게 이렇게 스킨십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정하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유권자들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좀 그렇게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혜승 대표님과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